네, 안녕하세요. 정원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제 차분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론 공부 열심히 하셨죠? 이제 문제로 잘 점검을 해서 마무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책을 피시고 문제 1번부터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트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전체 6단원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문제는 크게 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좀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 챕터 1번 보시면 현대 시민생활과 민주정치 들어가면요. 1번 다음은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 사회계약론자 하면 3명 떠오르죠. 누구? 홉스, 로크, 루소 3명 떠오르죠. 지금은 이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충실히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큰 틀은 제가 간단히 잡아드리기는 할 텐데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교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홉스, 로크, 루소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공통 분모, 교집합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사회계약론자입니다. 왜? 나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다시 말하면 사회를 구성하게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사회가 구성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만 홉스가 주장했던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그죠? 그다음에 인간을 보는 관점, 본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기본권, 어떤 걸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했는지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죠.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에는 군주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모두 다 양보해야 된다라는 전부 양도서를 주장했고 군주 주권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로크 같은 경우에는 홉스보단 좀 더 국민 주권론에 가까운 사람이죠. 왜요? 국민들이 모두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물론 자연 상태나 이런 것들 여러분 수업 중에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얘는 기본권을 전부 다 줄 수는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의회에 보내고 또 그 의회에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로크 같은 경우에 저항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수업 중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기본권, 주로 이제 재산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억이 나시겠죠? 자, 루소랑 로크가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랬는데,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 일반 의지가 뭐냐 그랬더니 사회 공공선, 다시 표현하면 벤담이 말했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다수의 행복,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국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루소죠. 그렇지만 루소는 자신의 기본권을 누구한테도 양도할 수 없다. 양도 불가설을 강조했었고 따라서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강조한 반면에 앞서 말했던 로크 같은 경우에는 간접 민주정치, 우리의 대표자를 의회에 내보낸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로크 같은 경우는 행정권과 입법권이 나뉘어져 있는 이권분립론을 주장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빗금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같았으니까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점이 뭐니? 우리가 이걸 흔히 놓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론으로 공부를 할 때는 매일 이 사람들의 차이점만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뜬금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사회계약론자구나 라는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잊고서 구분해내는 데만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국가 권력은 자연 상태의 부족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계약에 기초한다. 이 계약은 동의와 지지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초한다. 그래서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초하지 않는 권력은 그죠? 정당한 권력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요.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가로 아래 들어갈 공통적인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1단원 거의 끝날갈 무렵에 국가 권력의 정당성 또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권력이 정당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는 당연히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따라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그게 바로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도대체 뭔데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데 바로 법이죠. 우리가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사회적 타당성을 얻어서 이 사람이 어떤 권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권력을 이렇게 쥐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타당성 더하기 뭐예요? 그렇죠.
윤리적 타당성까지 같이, 윤리적 정당성까지 다 같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라야 진정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윤리적 정당성이라는 게 뭔데 그랬더니 이 정치 권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실현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모두 그쵸 윤리적으로 그런 도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정당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정치 권력의 형식적 근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윤리적 정당성은 어떤 정치 권력이 갖는 어떤 실질적 근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표자가 선출되고 정부가 구성될 때 국가 권력이 그렇죠 정당성이 확보된다. 여기에 나오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공정한 경쟁, 뭐 대표자의 선출 과정 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이 바로 쿠데타 등의 정변을 통해서 창출되는 권력은 윤리적 정당성 그쵸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가서 357은 아닌데 135가 되네요. 계속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의 보장에 있다.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프랑스 인권선언인데요. 이러한 권리란 자유권, 재산권, 그리고 안전권,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권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 관련되는 인권선언문, 그죠? 이 내용은 그냥 문구를 좀 많이 읽어두시고 기억을 꼭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쭉 많이 넘겨가서 이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장이 비판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방안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의사는,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 누가 했던 말인가요? 바로 루소가 얘기했습니다. 루소가 강조했던 정치 형태는 바로 뭐예요? 직접 민주 정치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가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루소가 간접민주 정치를 비판하면서 요즘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간접민주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간접민주 정치 형태를 이렇게 좀 반박하면서 얘기했던 바로 표현이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하기 전에는 투표하는 그 순간만 우리가 진정한 주권자이지 투표하기 전이나 후에는 우리는 노예나 다름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역시 직접 민주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주장이 비판하고 있는 사항, 간접민주 정치를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은 직접 민주 정치적 제도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접민주 정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직접 민주정치적 제도는 뭐예요? 바로 국민투표입니다. 거기다가 뭐 지방자치제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이라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중요한 국가 정책은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헌법을 개정할 때, 그죠? 또 하나는, 그죠?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국가 정책, 국민투표 꼭 알아두시고요.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신민과 시민. 신민은 신하할 때 신자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그죠? 이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서 군주가 있고 군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백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인 자기의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신민과 시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법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 바로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말하는 일반 의사, 뭐 일반 의지 이런 것들 모두 뭐라 그럴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선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법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과거 신분사회에서는 소수의 특권층만 권력과 재산을 소유하고 다수의 일반 시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민하면 떠올리시면 굉장히 쉬운 그 개념이 뭐냐면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백성 이걸 떠올리시면 아 신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민이 있죠. 신민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군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라에서 결정을 우리는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야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개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민과 시민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요.
3번 시민은 국가 권력의 그렇죠. 바로 그죠. 모든 권력의 바로 주체가 바로 국민이죠. 국민 바로 시민입니다. 이때 우리가 국민, 시민 뭐 여러 가지 공민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쓰는 이 국민이라는 개념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과 국민은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이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눌려져 있었던 억압당했던 그런 일반 민중 백성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신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